글로벌 투자자들 가장 불안해하는 게 중국이 뭔가 마진 냄새를 맡은 산업들이 대부분 다 산업을 망쳤고 그 산업이 결국에 저마진으로 다 갔던 경험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죠. 양쯔 메모리 불리는 낸드 1위는 단가 상승을 경험한 적은 없죠. 이런 병목 수혜에 대해서 안 겪어봤던 거라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지 보다는 지속 가능한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마진을 낮추던지 증설을 더 해서 공급을 늘리던지 형태로. 네, 하나증권에서 중국 담당하고 계신, 정확히는 중국 전략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경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예, 요새 중국 관심이 다시 좀 높아져서 상반기에 좀 소화됐다가 이제 조금 소외됐다가 다시 좀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CXMT 상장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국내 증시 워낙 상반기에 좋았었고 중국이 우리나라 보도량이 뭐 엄청나게 폭증할 정도로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비록 좀 하락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굉장히 한국을 좀 많이 바라봤을 정도로 한국 증시가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작년까지는 악플이 많았다면 이제 올해는 무플 상태로 좀 이어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주식 보유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점검 측면에서 좀 주목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전반적으로 주도주들의 위험 요인으로 이제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점검 차원에서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CXMT가 지난달 28일 날 상장했잖아요. 네. 어쨌든 상장과 동시에 시총 1위 됐습니다. 네.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게 작년 12월 달에 처음에 이제 CSMT가 IPO 신청서를 냈었고 중간에 한번 중단됐다가 4월 달에 실적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IPO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분위기하고 올해 4월 분위기 굉장히 달랐는데요. 일단 지금 이번에 CSMT 자체가 시가총액은 대략 한 550% 정도 상승을 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 시총 자체는 한 600%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퍼센테이지 자체는 흥행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모가 자체를 그러니까 사측에서 얘기하는 발행수 대비해서 이제 어떤 적정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이었다면 낮지 않은 수치지만 올해 4월 달에 사측이 공개한 엄청난 실적,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메모리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처음 느낀 수준의 엄청난 실적을 본 입장에서는 시장 기대치가 좀 높았었는데 사측이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500~600%가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거라서 퍼센테이지를 보시기보다는 시가총액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계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중립 정도의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적정 수준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CSMT가 상장 이후에 받고 있는 저희 이제 주가 수익 배율, PER 같은 것들이 다른 이제 경쟁사들 대비 당연히 높습니다. 한 25배에서 32배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비싸 보이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내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고 이제 소버린 AI 시대, 그러니까 국가별 주권 AI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이 특히 폐쇄된 상태에서 이렇게 국산화를 노력하는 부분을 프리미엄을 좀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크게 비싸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싸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지금 중국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들이 이미 다 갖고 있고 유통시가총액에서 10%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자금을 끌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앞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수에 어떻게 편입되느냐, 앞으로 기관 자금이 저희가 패시브라고 얘기하는 고정적인 자금들이 언제쯤 들어올지를 좀 보시는 게 향후 이제 어떤 그 태풍이 될 거냐 혹은 조금 잠잠할 거냐 보시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를 그럼 되게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3월까지는 중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가락 빨면서 반도체 포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웠죠. 3월 전까지 중국 아시겠지만 내수가 몇 년째 안 좋았고 부동산도 안 좋고 중국에서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뭐 배달하는 기업들, 전자상거래 이런 쪽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탈부동산에서 많은 자금을 주식으로 올려고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메모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경쟁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출혈 경쟁하고 보조금 전쟁하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자괴감이 꽤 많았던 게 4월 이전이었고요. 4월 달에 딱 그 CSMT가 공개한 실적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와
병목의 덕이지만 어쨌건 실적이 메모리 쪽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알고 계신 CATL 같은 배터리 1위 기업들의 순이익을 뭐 3배 이상 넘고 8년 동안 적자였던 기업이 완전히 환골탈탈하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국산화나 자립을 하는 상징으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드디어 돈 버는 메모리 우리도 있어. 우리도 상장해서 드디어 시가총액이 생겼어. 라는 이제 그 기대가 좀 컸는데 아무래도 엔지니어 출신들이라 그런지 CSMT 본사 자체 그리고 국유 자본이 많이 투입돼서 사실상 정부 소속 지분이 많은 측면에서 보면 고목가 산정 자체를 너무 그렇게 버블버블하게 잡지 말자라는 시각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소위 말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 투자자들의 기대 대비해서는 좀 낮게 산정한 것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목이 언제 또 해소될지 모르고 본인들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만 향후 공급 과잉 때문에 이 메모리 사이클의 예봉이 꺾여서 뭐 저희가 7월 달에 좀 여러 고생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공포감이 향후 반영될 시에는 이게 구조가 아니라 순환적일 수도 있다라는 사측의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본의 키옥시아나 이런 정도의 보수적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겠다,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언급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괴리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XMT 측이 시클리컬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작년까지도 뭐 7년째 적자였던 회사고 작년 하반기부터 뭐 저희 장세와 연동돼서 똑같이 이런 병목을 하이퍼스케일러와 아시아 공급망들이 만든 건데 이게 물론 AI의 혁신과 혁명 때문에 구조적이라고 당연히 평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그로스, 이 증가율이나 이 가격 상승 자체를 언제까지일 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달하는 액수도 이제 인기가 있는 만큼의 한 2배 정도 조달은 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 할 거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사이클로 좀 보면서 공모시총도 10%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사측의 이런 전략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뒤 배경 중에 여러 이제 음모론에는 워낙 지방정부 돈이 많다 보니 지방정부는 뭐 배당이나 어떤 고정 수익 관점에서 너무 버블이 끼는 모습을 보시기 싫었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6월 달에 이제 사측 의견이 나오기 직전에 뭐 코스피라든지 저희 국가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중국 수뇌부가 이제 답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버블을 좀 미리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의견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CXMT가 이번 상장해서 666억 위안, 그러니까 한 13조, 14조 정도 조달한 건데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규모인가요? 뭐 천조국인 미국의 캐펙스와 중국의 AI 투자는 여전히 9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9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미국은 하물며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런 캐펙스나 증설의 규모는 미국 대비 한 7분의 1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증설에 투입해서 가는 규모는 이제 뭐 하이닉스 포함한 이런 글로벌 3사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3분의 1 규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정부 지원도 아말리에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어떤 지원들이 있을 거니까 여전히 어쨌든 공개된 내용으로는 지금 조달한 자금이 대부분은 다 캐펙스에 투입된다고 얘기를 했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2배 많았지만 글로벌 어떤 3사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서 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증설 부담과 공급 과잉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데 예상했던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말 기준 월간 캐파 생산량이 CSMT가 월 한 25만 장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년에 현재 계획대로 증설이 됐을 때 투자했을 때 28년도에 2배 정도 되는 한 53만 장 이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부담은 되는데 지금 병목이나 공급 부족한 상황에서 본다면 내년까지 영향이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이 캐펙스를 했을 때 자국 장비를 쓰거나 국산화를 하겠다, 채택을 하겠다라는 상징성이 중국 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10% 공개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증설이 더 필요하면 나머지 90%도 공개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 이런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준 지방 정부나 혹은 국유 자본 비슷해 보이는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개한 부분이 확대되려면 국가 전략적으로 좀 뭔가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알 길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요번에 공개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지수에 반영되는 시가총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실제 발행돼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물량이 더 풀리는 거는 제한적일 것 같고 향후 뭐 추가적으로 증자나 이런 이슈는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냥 지수에 편입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사실 시가총액이 A주 1위라도 10%만 반영이 돼서 향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지수 중에서 이 과창판이라는 이번 상장한 보드에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과창 50 지수라고 저희 코스닥 같은 게 있는데 향후 여기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의 비율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10%로 이제 편입이 될 거고요. 향후 이런 이제 어떤 증시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는 커지겠지만 추가 발행을 하거나 이런 쪽은 아닐 것 같고 향후 회사채라든지 기타 이제 증설을 위한 투자를 위한 어떤 그 발행이나 신용 확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CXMT 상장 직후에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크게 떨어졌고 미국도 떨어졌는데 중국 증시도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한국 쪽 시간이 다른 게 저희 7월 달에 이 폭풍 같은 하락을 겪을 때 물론 이제 저희 수급 요인들이 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시작은 뭐 애플이 끊었다는 설들이 많습니다. CSMT 걸 쓰겠다고 이제 태핑을 하면서 본격적인 CSMT 부강론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CSMT가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DUB 장비를 또 자체 양산을 해서 이 증설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와 뭐 여러 가지가 중국에 대한 위험론들이 이제 7월 달 저희 코스피 급락의 또 빌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또 일부 해석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한국 탓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시하죠. 코스피가 선봉장이었고 코스피만 우린 보고 있는데 4월 이후에 우리가 태클을 많이 했던 것도 다 코스피 보면서였고 신용도 비슷하게 정말 중국 신용잔고랑 우리 코스피 흐름을 똑같이 놓고 보면 거의 4월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워놓고 한국 신용잔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저희보다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쪽도 신용장세 똑같았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CDS 프리미엄 올라가고 차입금리 올라가고 코스피 빠지고 이런 과정이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위협이었고 중국이 국산화의 상징이라서 CSMT 흥행을 우리가 봤다면 그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뎠어야 되는데 똑같이 고점 대비 지금 30-40%씩 빠졌거든요. 특히나 코스피와 비슷한 수혜를 겪은 중국 반도체, 또 광모듈, 전체적인 그런 북미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최대만 50%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똑같이 4월 이후로는 같이 조정을 좀 겪은 그런 양상이라서 어떻게 보면 서로 탓을 좀 하는 하지만 결국에 진실은 코스피가 오를 때 지금 저희 촬영하는 오늘도 똑같이 반등하는 걸 보면 결국에 지금 글로벌 주도주였던 코스피를 바라봤던 게 최근 한 3개월, 4개월 정도 중국도 똑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도 코스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제가 아는 뭐 지인들이 상해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메신저 같은 걸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쪽 상황을 많이 보러 갔습니다. 중국에서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보도하는 양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이게 글로벌 병목도 부럽고 주도주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메모리여서도 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를 끌고 갔던 게 사실이고요. 또 중국이 뒤에 잠깐 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펀드들이 저희처럼 반도체만을 투자했고 또 본인들이 좀 잘하는 뭐 PCB 광모듈 같은 또 추가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실어놨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가 개장 상황이 하이닉스가 어떻고 왜 빠지는지를 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 세네 달은 사실 코스피를 봤던 셈이라서 중국 역시도 많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실어놓고 사실은 떨면서 7월 달에 저희 장을 바라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CXMT 상장으로 중국이 반도체 자립이 현실화됐다 이런 기대감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 테크주는 사실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이후로 이제 본인들의 창신 메모리, 그러니까 CSMT가 실적에서 보여준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 기술적인 측면, 즉 HBM을 따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나 완전히 이제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어란 기대는 저는 아주 지금 현재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황이나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똑같이 쫓아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를 본인들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가격 상승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테크에 더 올라타게 되는 가속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 1년 동안 중국도 내수가 안 좋고 주도주가 뻔히 다 테크였기 때문에 테크를 엄청 실었던 건 사실인데요. 4월 이후에 이 가속기가 달린 건 본인들의 상장을 앞둔 CSMT에서 보여준 실적 자체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에 성공해라기보다는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폭발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 전반적인 이 어떤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가 거의 연동성을 똑같이 높이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CXMT의 상장으로 전 세계 증시에서 이른바 리스크오프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CSMT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자립을 당장 했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메모리 쪽의 시장의 게임이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설 게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추격자인 4위인 CSMT가 상장을 하고 캐펙스를 늘리는 돈을 조달했다는 거는 이제 증설 게임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저희도 포함해서 똑같이 이제는 확장 게임으로 가는 거고 또 사용 게임으로 가는 거라서 좀 그런 상징성을 중국 내에서도 봤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CSMT가 이번에 상장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완전히 국산화가 대체된다라는 기대감을 투영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향후 뭐 중국이 연말이나 내년에 뭐 HBM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그 기술차를 좀 좁히는 이슈가 생기거나 혹은 내년에 증설했던 부분들이 가격들이 또 추가로 올라가서 반영이 된다면 자립 기대를 저희가 프라이싱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는 있지만 딱 현재까지는 코스피의 약간 뒷북으로 저희가 하이닉스의 약간 후행주자로 그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지금 반영한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후행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이 또 빠지면 저는 빠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당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상강 체제의 당장의 위험 요인은 아닌 거죠? 뭐 제가 일단 뭐 종목 담당자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도 아직 격차가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 상장하면서 CSMT가 공개한 IPO 신청서 안에도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HBM이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돈을 조달하는 이유는 HBM 관련된 기술 개발 목적이다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베일이 쌓여져 있고 실제 업계에서는 기술 격차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기술 격차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 내년은 아무리 이 메모리가 공급이 타이트하고 여전히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균열을 어느 정도 4위권에서 만들고 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찌됐건 간에 이 증설이 더 가속화되면 이제 층은 나눠지겠지만 범용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그러니까 혹은 미국 외 시장에서 이제 계속 잠식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가 워낙 빨리 반영을 하니까 산업 시황보다는 좀 땡겨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구조적인 어떤 위협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조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위협까지로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CXMT가 수율이 높은 HBM을 생산했을 시점을 가정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 시점일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CSMT 같은 경우는 향후 흥행 여부는 추가적인 어떤 부분은 중국의 지수들에 편입이 되고 외국인이 이제 투자가 가능해질 때 돈들이 좀 빠르잖아요, 냄새를 맡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실적으로 보더라도 그 앞단에서 주가가 먼저 이제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위협 역시도 외국인의 흐름이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장 뭐 연말 안에 글로벌 투자자가 다 투자 가능한 CSMT가 투자 가능한 지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들어갔을 때 외국인의 동향 같은 것들이 이제 먼저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HBM 관련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가시성 있는 것들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똑같이 지금 CSMT 역시도 장기 계약 관련된 기대감, 가격이 언제 꺾이냐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얘네도 보는 게 똑같고 향후 이제 기술 개발 로드맵이나 이제 공개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중국도 반도체 수출로 돈을 버는 사례가 처음 나왔네요.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낸드나 이런 것들, 양쯔 메모리 불리는 낸드 1위는 상당 부분 수율도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엔드 쪽은 아니고 이제 범용 쪽에서 이미 인정받고는 있지만 이 정도 단가 상승을 경험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병목 수혜에 대해서 느낀 게 또 처음이고 그래서 아마도 기분 좋으면서도 안 겪어봤던 거라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지 보다는 지속 가능한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마진을 낮추던지 증설을 더 해서 공급을 늘리던지 형태로 중국이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가장 불안해하는 게 중국이 뭔가 마진 냄새를 맡은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산업을 망쳤고 그 산업이 결국에 저마진으로 다 갔던 경험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죠. 뭐 태양광이 그랬고, 뭐 철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철강, 조선, 태양광, 디스플레이, 또 심지어 최근에 배터리,
전기차도 결국에 다 먹은 거고요. 가장 큰 건 중국의 기업들이나 정부가 자기 확신이 생겼고 돈 냄새를 지금 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돈들이 계속 그쪽에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릴 뭐 중국의 IPO나 모든 것들이 구도 자체가 중국 내부를 바라보시면 돈이 없다기보다는 많은 돈들이 이 불균형 속에서 계속 테크만 찾아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공급 과잉 우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돈의 흐름을 쫓아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원화랑 엔화는 조금 하락하는 국면인데 위안화는 좀 절상 트렌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의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게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위안화가 아시아 통화 중에 강하거나 달러 위안 대비해서 강세인 이유는 요 몇 년 동안 중국이 내부적으로 저축도 쌓아놨었고 달러도 보유량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아시겠지만은 뭔가 최근에 뭐 디플레이션의 모습도 보였고 좀 일본이 된 듯한 모습도 보였고 장기 금리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그래서 다른 유니버스처럼 굉장히 예전의 일본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수는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돈들이 달러 역시도 지금 많이 벌어온 상태에서 환전하지 않고 달러에 대한 좀 맹신을 했다가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달러를 지금 매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들이 외국인이 환전해서 들어와서 지금 위안화가 강세가 아니고 내부적인 돈들이 환전 수요가 많이 쌓였다가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좀 강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공급자이자 수요자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달러 환율만 볼 필요는 없고요. 글로벌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수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 환율을 보는데 바스켓 환율은 절상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러 대비해서만 좀 강세일 뿐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관세를 작년에 세게 때린 것 같지만 거의 원상복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높은 한 20% 이상으로 그냥 유지되는 정도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평가절하하지 않아도 자체 경쟁력하고 또 글로벌 MS가 높다는 부분을 가지고 좀 버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중국은 수출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조금 국가별 이런 확산 그리고 품목이 다변화된 측면에서는 조금 수혜를 최근에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쏠리지도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완전히 이제 과집중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가가 상승하는 수출 품목들은 당연히 반도체 쪽이 맞는데 중국이 또 특화된 게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자본재라든지 또 발전소에 들어가는 변압기라든지 또 최근에 알고 계신 유럽의 전기차라든지 지역과 품목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단가들도 오르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조금 백화점식이고 과거보다 그 싼 제품스러운 백화점이 아니라 조금 고가 제품들도 지금 잘 팔고 있어서 중국의 장점은 지금같이 병목일 때 반도체만 좋을 때는 한국과 대만이 유리하지만 품목이 되게 다양해서 이게 평탄화됐을 때는 중국 수출 경쟁력이 더 부각될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표 기업들을 조금 사시길 권고해드리고 있죠.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만 1위일 뿐이고 사실 나머지 산업에서는 대부분 인류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로봇이나 AI 모델 쪽에서 이제 배경으로 하는 AI 응용 산업들도 중국이 꽤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이 안 돼서 저희는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만 할 뿐이지만 사실 주가 측면에서도 앞으로 그런 1등 기업들은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곁다리로 말씀드립니다. 과창판 50지수 말씀을 하셨습니다. CXMT가 아직 편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MSCI 차이나 인덱스에는 CXMT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창판 50지수는 왜 지금 안 들어간 건가요? 이게 MSCI는 어쨌든 글로벌 지수라서 이제 MSCI 올 차이나 형태로 해서 조금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진 글로벌 지수는 일단 넣은 거고요. 과창 50 지수는 상해 거래소에 있는 과창판에 50개 종목을 모아서 영문으로는 스타 50 지수라고 합니다. 80%가 반도체로 되어 있고 이 지수에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CSMT가 원래도 특례 상장이고 특혜를 좀 받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좁혀지는데 9월과 12월 달에 이제 이 지수 리밸런싱을 할 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7월 달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돼도
일단 심사를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조건이 좀 몇 가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서는 뭐 이미 다 충족을 했습니다만 심사 쪽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9월이 아니라 12월 달 편입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이제 12월에 과창 50 지수, 즉 스타 50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내 뭐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이나 대형 보험사들,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지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부적인 자금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홍콩을 통해서 저희가 ETF 투자 중에서 중국 투자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스타 50이나 항생테크 많이 아시는데요. 스타 50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외국인 노출도가 자연스럽게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12월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MSCI 지수는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고 중국 과창판 50 지수가 메인 지수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ETF도 이제 점점 더 액티브형으로 투자를 하시고 중국 투자가 가뜩이나 글로벌 투자자가 뭐 3% 5%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그 MSCI 지수에 편입된 부분은 전체 지수 투자라서 전체적으로 투자 메리트를 못 느끼실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을 그래도 투자하면 우리가 뭐 알리바바나 조금 더 기술주에 투자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집중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수에 들어가냐 되게 중요한데 과창 50 지수는 이제 앞으로 정보가 키우려고 하고 있고 계속 테크 지수의 어떤 그러니까 본토 투자의 테크 지수에서는 이제 대표 지수가 될 것 같아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국내 투자자가 CSMT에 투자하려고 하면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건가요? 맞습니다. 과창판은 참 불편하게도 외국인은 투자가 안 돼서 개별 종목은 투자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과창 50에 편입이 되면 개인의 경우는 ETF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콩은 뭐 저희가 종목들 다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상해 심천의 이런 기술주들은 일부는 투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심천의 차이넥스트 지수, 창업한 지수나 과창 50 지수, 스타 50 지수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간접 투자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도 CXMT를 편입한 건 아닌 셈이고, 그죠? 맞습니다. 준비를 하는 혹은 상장을 이제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이제 투자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CXMT를 편입하기 전에, 과창판 지수가 편입하기 전에 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편입한 이후에 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볼 때 중국은 등락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보셨던 게 이게 약간 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투자에서 저희가 느꼈던 그런 장기적인 투자의 어떤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아서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 과창판 포함해서 CSI 300이나 대표 지수에 이제 점점 더 CSMT의 영향력이 커질 거라서 혹시 중국 반도체 자립이나 혹은 CSMT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쪽의 해칭으로 미국만 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일부 중국도 AI나 이런 걸 잘하니까 베팅하고 싶다라는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뭐 어떤 타이밍 상관없이 올해 하반기에 계속 지금 같은 조정 이후에 담으시면 아주 초단기 수익률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시가총액이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 투자자들도 과창판을 투자한 게 2018년부터라서 이게 지금 뭐 지수 개설도 시진핑 주석 명령으로 생긴 게 19년이라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반도체 때문에 전체 거래 대금의 지금 5%였던 게 지금 한 9%까지 올라왔고 저 개인적으로는 20%대까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가 하게 될 것이라서 지금 담는 타이밍 자체는 초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부자 많잖아요. 근데 이들도 투자를 많이 안 해왔다면 중국 현지의 유동자금도 중장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런 초입이라서 물론 뭐 저희 애널리스트 얘기 들으면 또 혹하셔서 저희도 수익률 뭐 주가 예측도 많이 틀리고 그러긴 하는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정책 관련해서 방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는 미국이 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투자 비율로 보면 부동산 60%, 이제 주식은 3%밖에 안 내는 나라고 전체적으로 예금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로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부동산은 이미 7, 8년 전부터 굉장히 억제를 시키고 있고 많은 돈들이 갈 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퇴직연금이든 ETF든 구조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2024년 4분기부터 1년 반째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좀 상대편에서 아시아의 국가들의 이런 부동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게 표현드리면 탈부동산 이제 했고 가계자산의 막대한 이제 나머지들을 주식 쪽으로 채우는 전략을 좀 쓰고 있어서 등락은 작을 수 있는데
채우는 과정에서의 수급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부 돈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장기금리 보면 사실 중국 개인들도 주식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는 꽤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돈들이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그냥 저도 중국에 이제 과거지만 10년 살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간이 없는 나라라고 전략에 한번 궤도를 하면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과격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ROIC라고 얘기하는 그런 투자 대비 수익률 같은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금리보다 더 빨리 빠졌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유동성 함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예전에 부동산 갖고 돈 벌고 쉽게 내수해서 돈을 벌다가 내수의 판을 수뇌부가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부동산 안 할 거고 우리 건설 가지고 안 할 거고 땅 팔아서 지방정부 돈 벌어서 때려 짓고 했던 시대는 이제 끝냈고 가계부채 많아지는 것도 억제하겠다. 그래서 좀 과격하게 부동산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돈을 뭘로 돈을 벌지라는 생각을 국리도 하기 전에 이미 수익률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성장률이 5%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지금 1.5%, 1.7%까지 금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고정금리 상품을 4%, 5%에 그래도 예금 받던 상황에서 1%대가 됐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사실 투자처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가들 역시도 ROIC가 지금 모든 산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맛보는 이런 메모리, 뭐 해외에서 맛보는 전기차, 해외에서 나와서 알리익스프레스, 뭐 밖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재미를 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가격차 마진율이 되게 크다는 것도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찝찝한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환경이 좋아서 내수해서 돈 벌 때는 밖으로 안 나오죠. 근데 중국은 지금 사활을 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진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주식은 이제 막아놨으니까 해외 투자가 안 되니까 다행인 거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와서 밀크티 팔고 뭐 이거저거 다 할 건데 안이 너무 어렵고 받기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업가들 많이 만나보면 소비재 기업들도 너무 훌륭한 생산자들이고 안이 너무 지옥이다 보니까 안에서 검증된 이런 그 비즈니스 스킬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밖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요. 밖에 마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밖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중국 안에서는 완전 역마진 된 지 오래된 거네요. 거의 역마진이라서 채권 시장이 중국 보시면은 채권도 강세고 주식도 강세였는데요. 우리처럼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질 않고 채권을 사겠다는 수요가 되게 많은 거고요. 기관들은 지금 돈을 돌릴 방법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도 찾고 또 해외는 못 나가니까 병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런 구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중국이 내부적인 돈이 막대하게 많은데 내부의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에서 한 50%를 차지하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 지금의 메모리든 신산업에 대한 증설, IPO, 몸부림으로 가는 거고요. 또 투자 쪽에서는 테크 쪽의 버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혁신을 독려하는 걸 넘어서 거의 강요하는 모양새라. 네, 거의 지금 세뇌가 돼서 알아서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는 쪽이 도착해보면 다 이쪽인 거죠. 중국 대출 데이터 보시면 우리랑 거꾸로 얘는 대출이 계속 줄고 있고요. 되게 신기한 나라죠. 지금같이 레버리지 시대에 막 빚들 잔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신용 차익금리 막 걱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요. 중국은 이게 나쁘게 보면 디플레이션이고 이제 망가져서 그렇다 보실 수 있는데 돈들이 다 찌그러져서 갈 수 있는 돈들이 계속 다 자본시장으로 오고 지금같이 이런 CSMT가 상장을 하면 어떻게든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구도를 너무 과격하게 짜놨기 때문에 알아서 몰려들 가고 있는 쪽이 테크 쪽이고 이런 신산업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부, 지금의 한국 정부가 롤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래서 부작용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사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애시당초에 지금 산업 전략이나 부동산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짜는 데 있어서 중국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저렇게 내수가 저렇게 되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복제해서 좀 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충돌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제를 사실 엄청 잘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중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공급 과잉 맞는 것도 있는데 중국이 내수 키워서 미국 같은 시장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파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랑 똑같은 수출 산업이나 품목들로 구성을 해놓고 국가 자본주의에다가 지원받고 저리로
대출해서 더 많은 걸 증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는 반도체 외 산업들이 저희가 다 잡힌 이유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 사활을 걸고 밖으로 나가게끔 했고 또 마진까지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와 외부가 불균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복제한 듯이 같아져 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외 시장에서 저희가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도 지금 계속 압박을 받을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